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교육 과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고 왜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 학기 쭉 보아봤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여러분들만이 생각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본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 정리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물론 10개 외에 20개, 30개 얼마든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더 작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 관점에서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들을 좀 가져왔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두 번씩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머릿속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답변을 잘했다 못했다 채점하지 않을 거고요. 이번 학기 성적은 은혜롭게 나갈 겁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시면 됩니다. 그냥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을 좀 드러내고 교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10가지 정도 하나 둘 생각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 등록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싸다 뭐 적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알려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는 좀 반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등록금 정말 비쌉니까? 왜 비쌉니까? 이런 질문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등록금이 비싸다고 느끼잖아요. 그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등록금 내고 대학 4년 졸업했는데 곧바로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 대학 나오면 곧바로 취직이 돼요. 그럼 좀 비싸도 그 대학 가려고 할 거예요. 등록금이 아주 싸고 취업이 잘 안 돼요. 그 대학 가시겠어요? 여기 등록금이 좀 비싸도 졸업만 하면 취업이 잘 돼요. 그럼 그 대학 가려고 할 겁니다. 연세대 교육대학은 조금 비싸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다 교직 자격 따고 임용고시 다 붙어서 거의 90%가 선생님이 돼요. 그럼 좀 비싸도 얘기 올 거예요. 고대 등록금 반밖에 안 해. 가면 10%가 보상 안 되는 거야. 확인 이거죠. 왜? 취업만 바로 되면 그 등록금이라는 게 2년 3년이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10년 전부터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이 등록금을 투자하는 등록금 투자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회수가 안 되면서 계속 투자의 연속이고 약순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아서 뭔가 사회를 빨리 나와서 뭔가 해서 이게 순환이 되면 그런 불만들이 더 해소되는 거죠. 내가 적절한 비용을 내고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의 효과로 내가 그 다음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 불안이나 그 등록금에 대한 얘기는 훨씬 더 강감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등록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가 같이 얽혀 있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요. 등록금이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개념이 이런 거죠.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생각하면 여러분의 등록금으로 운영 못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여러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돈이 연세대학교 교육에 들어갑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전체 교육 비용은 훨씬 더 많아요. 교육 비용은. 교수들 월급 주고 시설을 만들고 뭐 이런 거죠 다. 강의. 제가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사회 변화를 해석하고 변화를 감시해서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교수들을 모셔와서 교육하도록 하는 게 다 돈이죠 사실은. 그런데 등록금을 낮추면 그런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 비용 자체는 등록금 훨씬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많은 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 김사희 학생은 그 교육 비용 자체를 유럽 국가의 경우는 국가가 부담하는 모델을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이 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등록금 그러죠. 그래서 국립대학은 싸던데 그러죠.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싸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는 교육 비용이 싼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의 교육 비용과 연세대학교의 교육 비용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한 사람을 키우는데 매 학기마다 들어가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그 1,000만 원 중에서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등록금은 20% 30%로 책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연세대학교는 그걸 50% 60% 책정해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비싼 거죠. 등록금은. 교육 비용은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은 교육 비용 똑같이 1,000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국립대학은 왜 국가가 대신하는 거죠? 이상한 나라야. 이상한 나라. 국립대학을 가면 여러분의 부담 비율이 낮아요. 왜? 국가에서 나머지 교육 비용을 부담하니까. 근데 사립대학을 가면 여러분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요. 왜? 국가가 안 내주니까. 그럼 국가 왜 사립대학은 안 내줘요? 여러분이 사립 가고 싶어서 갔어요? 국립 잘 따져가지고 갔어요? 아니, 따지지 등록금 먼저 따졌지. 아니면 교육을 먼저 따졌어야지. 그 대학 중에 좋은 교육을 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걸 기준으로 봤더니 그 등록금을 나보고 돈을 많이 내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등록금 문제는 총 교육 비용 중에서 학생들이 분담해야 되는 등록금의 비율이 얼마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등록금을 깎으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학생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낮아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비용 자체를 줄이면 교육 과정이 질이 떨어져요. 등록금 그런 관계, 교육 비용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저는 국가가 국립대학에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립대학 당연히 투자해줘야죠. 왜?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국립대학 학생들 교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대학 졸업하고 사회활동 기여한다는 거잖아요. 사립대학 나온 사람들 기여 안 해요? 자기 돈만 벌어요? 졸업하고 나면 국립 사립 똑같아요, 얘들. 다음 회사 취직해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돈 벌면서 사회도 발전시키는 거죠. 그게 사립대학 국립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서울시 더 싸다며? 근데 서울시에서 돈을 내줘서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만 근무해요? 하잖아요. 자기 직장 나가서 지원도 하잖아. 근데 왜 서울시 세금을 해주냐고 그러면 그게 봐야죠. 국가가
국가의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교육 비용을 일정 부분 투자해야 한다는 게 분담의 원칙이에요. 그렇나요? 여러분 우수한 인재가 돼서 졸업하고 나면 어디에 기업 취업하죠. 그리고 좋은 학생이 배출될수록 기업이 유리하잖아요. 그럼 기업이 돈을 내야지. 좋은 애들 뽑아가면서 시험 삼성고시 봐가지고 좋은 애들만 뽑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학생들을 배출하는 대학이에요. 그 학생들 삼성고시 준비할 때 대학 도산을 했단 말이야. 전기세를 삼성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도산을 그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연세대학교 등기를 해야 될까요, 삼성이?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기업에 가서 기업에 헌신할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기업이 대학에 얼마나 교육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가, 교육비용 분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거의 없다. 교육비용 분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등록금이 높아지는 거야.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 같다 하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분담하는 비용은 낮춰야 되고요. 전체 이 비용은, 교육의 비용은 뭐 올라가긴 하지만은 유지대가 상향돼서 교육의 실질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이 비용은 국가와 기업과 사회가 부담해야 된다. 물론 교육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얻게 되는 이익이 있죠. 좋은 교육을 받는데 그 비용은 일부러 여러분이 분담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국립대학 수준처럼 분담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논리, 그런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제 등록금의 관점을 그런 식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사교육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전히 우리나라 사교육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한 뭐 30조, 40조 추정 못할 정도 돼요, 사교육비가. 결국은 사교육비는 공교육의 문제와 같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 교육이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앞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게 될 환경이 공교육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사교육의 역할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공교육이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못하면 못할수록 사교육은 끊임없이 성장해 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쟁 사회에서 대학 입시라고 하는 중요한 관문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다양한 가치나 직업이 또 전문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또 약한 존중이 크게 이게 받지 못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함으로써 사교육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그런 공교육의 정상화 해법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가서 공교육이 해야 될 일과 사교육이 해야 될 일의 역할 정리, 역할 분리 이걸 누가 이제 논의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학교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사교육 시장에 해야 될 게 있다. 그런 논리들을 좀 갖고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논의를 못하고 있죠. 그걸 어디에 맡겨놨어요?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요. 학부모들의 니즈에 맡겨놨어요. 시장 그렇게 하니까 한쪽은 그냥 크는 거예요. 막 비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요. 사회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는 좀 국가가 나서서 역할 정리를 사교육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의 순기능이 상당히 있어요. 무한대적인 일정이 있다고 봐요. 그럼 두 개의 역할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런 생각이죠. 국가가 세금을 수입해서 공교육에 더 정상화시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사교육을 없애자고 하면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입시제도도 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거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런 관점들을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관점, 이건 공교육의 교육과정 관점과 사교육인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공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사교육 문제가 계속 편집이 되고 있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대학원에는 영어 하는 강의가 있나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영어로 하는 강의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그 영어 교육 전공은 영어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상담교육 전공을 영어로 한다든가 수학 교육을 한다든가 체육 및 영어를 영어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에 또는 어떤 지식에 이해와 또 이해를 통한 적용, 분석 뭐 이런 지식의 습득을 강조할 때는 사실은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영어에 익숙한 환경 또 그런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거나 또 활용할 때 또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그 용어들의 맥락을 이해할 이럴 때도 영어로 교육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영어 강의를 어떻게 적절히 배치할 거냐 하는 고민. 그리고 한 과목 내에서도 하나가 아니라 한 과목 내에서 어떤 부분은 이해를 위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한국말로 강의하고 3분의 1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3분의 2는 이거는 학생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외국 사람과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최신 저널들을 읽어가면서 뭐 그 지식들을 또 확장시켜 갈 때는 영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 또 그때는 영어 강의를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그런 구조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영어 하면 쭉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런 쪽에 좀 제대로 이게 된 그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일정비로 하루로 있거든요. 연세대학교만 하더라도 신임 교수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학기 한 과목 이상 영어를 하게 돼 있어요. 룰이에요. 그럼 뭐예요? 전공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일본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네. 지난번에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체프를 영어로 하는. 체프를 그러니까 언어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영어로 하면 그게 안 가능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첫째는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좀 해서 영어 강의에 대한 디파인 어떤 과목을 영어로 할 건지 디파인 좀 하고 두 번째는 대학에서 이걸 확산시켜 가면 중고등학교로 넘어갑니다. 이 영어 교육이. 그래야지 대학과 수업을 하죠. 다 영어가 강조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기 이제 유치원까지 내려갑니다. 그죠?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가치가 올바른 거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저도 이거 모의고사 때 딸을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영어 잘할 줄 알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어 유치원 나온 거고요. 영어 잘하는 거고요. 영어 유치원 나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도 영어 못합니다. 물론 내년보다 좋아지긴 했어요. 안 하는 건 낫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영어를 진행하는 강의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여러분하고 네 번째 주제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에요. 하신 말씀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또 하나의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뭐 지금 원래 우리만 하더라도 평가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평가를 온라인으로 하지 말라는 게 기본 방침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온라인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시험 보시겠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치팅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컨닝에 대한 얘기를. 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 방침이 뭐였는가 하면 수업은 온라인으로 해도 시험은 와서 봐라. 이런 거였죠. 지금 와서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와서 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집에서 수업 들었는데 시험 볼 때 왜요? 그럼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전화로 와야 되죠. 그런 거예요. KTX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한 시간 보러. 그렇게 결정한다고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무슨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시험 볼 수 있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좋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는 좀 내려놓고 관점을 좀 공유하는 면에서 얘기하신 게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온라인 강의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 그렇게 해요. 이거는요. 그냥 코비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소통 툴인 줌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해서 내가 하는 강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는 녹화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온라인 교육이에요. 그냥 만나서 하는 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이 툴을 빌려서 도구를 빌려서 접속해서 강의 듣는 거죠. 이런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온라인 중고등학교 교육 사이트 들어가보세요. 거기서 시험 문제도 풀고 공부도 하고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학습 목표 나오고 이러죠. 평가하고요. 거기서 이런 계획된 플랫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형태로는 이걸 온라인 교육이라고 얘기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여기서 퀴즈를 볼 수 있나요? 줌에서 못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줌에서 토론이 되나요? 안 됩니다. 기껏 해야지 해주는 게 뭐예요? 소그룹 나눠서 토론만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채팅창에 글 올리는 것도 된다고요? 안 됩니다. 채팅창에 답변 못 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그렇게 답변 씁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면 내가 다 안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5분 해가지고 25명 보입니다. 그 다음 분들은 제가 클릭해서 다음 분 넘겨야지 보입니다. 줌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면 다 보이시죠? 이게 무슨 온라인 강의입니까? 학생도 다 보이는데.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edX, 코세라, 퓨처런, 칸 아카데미 여러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강의 영상들이 교육 영상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에 학습 진도를 체크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온라인 학습 플랫폼들 많이 발전해 있고요. 그거 통해서 학생들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 형태의 학습 온라인 교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다. 지금 앞으로 2년,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제대로 된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까 우리 이사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온라인 교육의 장점, 강의 선생님 말씀하셨군요. 온라인 교육 장점이 뭔지 모르겠다. 뭐 헷갈린다 이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교육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접속해가지고 이 영상들을 보고 이 영상이 녹화만 될 수 있다면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주는 단점이 뭐예요? 꼭 이 시간에 들어와야 돼요. 이 시간에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안 들어오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장점 다 못 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 접점들을 찾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온라인은 계속해서 성장해 날 거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좀 슬라이드가 많긴 하지만 온라인 교육 쪽에서 지금도 여러분 edX나 코세라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들을 그냥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된 오픈 코스웨어 그래서 동영상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요. 근데 뭐 연세대학교 강의 수준에 절대 뒤지지 않는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 교육은 이런 형태로 계속 커갈 겁니다. 아마. 이게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아무나 제 강의 못 들어요. 첫째, 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연세대학교 입학하면 제 강의 못 들어요. 고대 교육대학 학생들 제 강의 못 듣습니다. 연대를 입학해야 들어요. 두 번째는요. 등록금을 내야 돼요. 내 강의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데 일단 등록금을 먼저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러버스라고 하는 강의 계획서라고 하는 두세 장짜리 보고 수강 신청하는 걸 해야 돼요. 그 강의 계획서는 별 내용이 없어요. 매주 뭐 하겠다는 말만 하게 써있고 평가 어떻게 한다는 게 써있지 실제 강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 학기에 했던 강의 동영상을 샘플로 안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강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다음 학기 또 학생들 신청할 거예요 아마. 복불 복이에요. 그리고 겨우 준다는 게 뭐예요? 수강 변경 기간을 주는 거예요.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는 기회는 한 번 주긴 해요. 그죠? 한 번 들어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이 강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나하고 맞는지 모르고 일단 신청부터 하게 하는 구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런 현상이. 김지민 선생 혹시 차 있으세요? 없어요? 네. 대한민국은 차를 살 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차를 타보고 사지 않아요. 자동차 파는 매장에 가서 카탈로그 보고 사요. 거기 전시된 차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다 뭐예요? 종이학 봐서 설명해요. 그죠? 카탈로그라고 하시죠. 브로셔 가지고 이 차는 색깔이 이렇고 색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사요. 시트 뭐라 하시겠어요? 베이지색으로. 베이지색을 못 보고 사요. 그렇죠? 아파트요? 집도 안 지어졌는데 사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운영할 때 뭐 보고 사요? 그냥 그림 보고 사요. 그림 보고. 그리고 물론 모델하우스 살기 있긴 해요. 그러나 내 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교육도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김지민 선생님 백화점 가서 옷 살 때요. 네. 무조건 돈부터 주나요? 아니요. 돈부터 안 주죠. 입어보고. 그죠? 네. 이것도 입어보고, 이집 가서 입어보고, 저집 가서 입어보고. 네. 그러다가 정말 맞는 거 하나 사가지고 그때 돈 줍니다. 나한테 맞으니까. 그죠? 아파트도 이 집에도 살아보고 저 집에도 살아보고 한 달씩. 그 다음에 맞는 거 골라가지고 이 집 할 때 내가 돈 주고 사줬어.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벤츠, BMW, 제네시스 뭐 기아 차 많잖아요. 한 번씩 타보고 한 달씩 타보고 마음에 들어서 사면 됐다는 거지. 교육은요. 양배 강의도 들어보고 김모 강의도 들어보고 이모가 교수 강의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면 수강 신청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는 그때 내가 돈 낼게. 그때 학점 달라 이거지. 그게 온라인 강의예요. 그게 온라인 그게 돼요. 그 많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들어볼 수 있어요. 돈 안 내고. 그리고요. 그게 학점이 필요해 내가. 그러면 그때 돈 내면 돼요. 공부는 자유야. 근데 내가 학위가 필요해서 학점을 달라고 하면 그때 돈을 내라는 거지. 그럼 시험 봐주는 거죠. 그때 평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시장은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은 교육 콘텐츠의 소비 주체가 선택 주체 학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비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선택되지 않는 온라인 콘텐츠는 어떻게 돼요? 조회수가 없어요. 그건 사장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 강의 절대 사장 안 됩니다. 다음 학기 또 열 거예요. 그 다음 학기 또 열 거라고요. 내 강의가 잘하지 못하는 거네. 조회수 필요 없어요. 저는. 이 구조가 바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그런 얘기 한 겁니다. 너무 일려면 오늘 진짜 다 못해요. 빨리 할게요. 저는 중등교육에서 또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게 학생들의 자율학습. 그러니까 자율학습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봐요. 학습의 힘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학습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부모가 다 해준다고. 학원 가면 다 해준다고. 지금 안 그런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져 있긴 하겠죠. 피사라는 시험이 있죠. 15살 학생들 모아다가 수학, 과학 시험 보는 거예요. 전 세계 학생들 뽑아가지고. 그거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 로블 사례 2등이에요. 전 세계 핀란드 1등, 우리나라 2등이에요. 미국 30등, 30등. OECD 국가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부 되게 잘하는 얘기, 우리나라 15살 애들. 근데요, 너무 잘해서 시험을 했어요. 핀란드에 하나 데려다가, 우리나라에 하나 데려다가 시험 문제 2개를 줬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 하나 주고요. 적당히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줬어요. 중간 정도는 아니고. 핀란드에 딱 줘서 뭐 풀래? 한두 번 풀라 그랬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어요. 한국에 뭐 풀려니까 적당한 문제를 선택해서 풀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 핀란드에는 이건 내가 아는 건데 왜 풀냐고 얘기했대요. 아는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한테 물어봤대요. 이건 모르는 건데 왜 풀냐고 했대요. 그래서 이점수 낮게 나오고 24등이에요. 효율지수가. 이게 뭐예요? 도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미 대학 입학했어요.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만 보여줬어요. 대학 갔다고. 친구 집 엄마들이 다 대학 잘 가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공부 안 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정말 대학 오면 공부해야 돼요. 대학 오면 중고등 학교들 너무 지치 만들지 말고요. 좀 힘을 키워서 대학 와가지고 공부하게 만들어야 돼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적평가에서도 이거 뭐 뉴스 나온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연세대학교 여기까지 가는 소식을 얘기했지만은 의대 학생들 모든 학생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유일하게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과목을 모든 1, 2, 3, 4년 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고요? 딱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패스, 논패스 두 개밖에 없어요. A, B, C, D도 없어요. 다 패론패 과목이야. 야 얼마나 좋아요. 패스, 논패스면 어떤 현상이에요? GPA가 없어요. 평양 평균이 없는 학교가 이거. 그래서 뭐 열심히 합니다. 패스하려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절대평가가 아닌 교육대학 상대평가하고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다 상대평가 받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GPA 갖고 계시죠? GPA라는 게 아무데나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대학 다닐 때 지금 다닐 때 A 플러스 A0 받으면 상대평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GPA를 받았어요. 졸업할 때 학기 졸업할 때 GPA 4.4 만점 중에서 4.2 뭐 3.9 받았어요. 어디 쓰세요? 그거 임용고시 보면 아무도 안 돼요. 그거까지 학기 그렇게 만져요. 그죠? 근데 꼭 공부 잘하는 사람 골라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공부 잘하는지는 모르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대평가는 비교평가잖아요. 비교평가잖아요. 절대평가는 뭐예요? 목표 중심의 평가예요. 목표에 도달해야지 패스하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보면 당연히 절대평가가 맞아요. 그죠? 그런 뜻이죠. 물론 중고등학교 지금 절대평가합니다. A, B, C, D 그레이드를 주고요. 절대 점수에 도달하면 A, B 나눠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절대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A, B, C 자체를 상대적으로 나누는 거죠. 너는 절대 점수로 C까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좀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상대평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 영어로 하면 절대평가. 사건단위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허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보세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1등 했어요. 네, 상대평가 해가지고. GPA 태블로 봐. 그래서 뭐 4.3 만점에 뭐 4.0을 받아서 1등 했어요. 고대 교육대학원에서 1등 하겠어. 4.3 만점에 4.3이야, 걔는. 연대에서 1등 안에는 4.3 만점에 4.0이에요. 뭐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잘했습니다. 보세요. 참 그러잖아요. 대답이잖아. 평양 평균으로 따져서 GPA 상으로는 고대가 잘했을지 몰라도 연대 4.3에 4.0이 훨씬 잘한 거죠. 근데 고대가 비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의미가 없다니까? 상대평가가? 그런 의미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 그 집단 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장학 볼 때. 그리고 공부, 객관적으로 성적 쪽에 장학 볼 때는 그 집단 내에서 주니까. 근데 고대하고 연대 합쳐서 장학 못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줘요? 고대 하면 연대 하면 준다잖아. 그런 얘기. 문제를 좀 가지고 보시라는 거. 이 최근 상황은 크게 동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등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 되게 중요하다고 학기 내내 강조했던 상황이고요. 선생님만이 이 우리나라 중등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겁이다. 선생님들 신임 발령 받았을 때 연봉을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장기 계획으로 갖고 가자. 물가 상승률 곱하기 2만큼만 매년 이상하면 10년 후에는 최고의 연봉이 된다. 한꺼번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럼 다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뭐 한국교사 GDP 대비 급여하고 있지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통계 나와서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나라의 교사하고 비교를 해요? 우리나라 다른 직종과 비교해가지고 교사의 얼마인지 따져야 되죠. 얼마인지 아세요? 대학 졸업하고 교사 발령 받으면 모르시죠?
연봉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연봉 2,500에서 3,000이 안 돼요. 예. 반값 내는 없어요. 그래서 반값 얼마 비싼데.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사되냐 이거지.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여덟 번째는 그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신세대예요, 기성세대예요. 이런지 선생님 기성세대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고, 정다른 선생님 신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오징어 선생님 신세대고, 이혜연 선생님 신세대, 다 신세대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지금 젊게 봐서 26살이 교사가 됐어요. 젊게 봐서.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가르치게 되면 16살이에요. 10년 차거든요. 10년 차. 세대, 기성세대, 신세대 얘기했죠. 차이 납니다, 그때 벌써.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차이 나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없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이러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26에서 36살이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가르친 고등학교 1학년 몇 살이에요? 17이요. 16이에요, 똑같이. 그죠? 20년 차이 난 거예요. 여러분 46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가르쳐요. 30년 차이 나는 학생들 가르칩니다. 그 차이 안 나겠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 기성세대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선생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되게 높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점점 더 그게 벌어져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 생각이 달라진다고 자꾸.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항상 지금도 여러분 목요일 뭐 이렇게 가면 여러분의 선생님들하고는 안 맞아요 또. 그런 갭들 때문에 대학에 가끔 사고 터지죠. 뭐 연대만 하더라도 역사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교수, 뭐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발언들, 생각들 표현하는 사람들이 문제 많이 되죠. 네. 시대 코드 맞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대가 차이 나서 그래. 이제 뭐 예전에 내가 잠깐 했는데 이래요. 예전에 우리가 의대 좋다고 하면 인턴 전공이 뽑아가지고 수련시키거든요. 저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 안 자고 일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의사들도 뭐라도 수련 받는 사람들도 5시 반 되면 퇴근합니다. 그냥 수술실에서 수술하다가 갑니다 이렇게 하고 퇴근시간에 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뭐 신세대예요 요새. 아니 그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있어요. 법으로 가게 해놨어. 법으로 좋다고 가게 해놨어요. 그래도 옛날 세대는 뭐랬는가 하면 교대는 하되 옆에서 좀 보고 배우면 안 되겠냐고 옛날 사람도 했다고요. 근데 교대하고 해서 교대를 해야지 법으로. 교대하고 좀 남아서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냥 딱뭐 문닫고 서시고 나간다는 거야. 힘들면 안 와요. 수련 받으러.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도 이 가치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치라고 하는 건 공동체 가치, 정의, 민주, 평등 이런 부분의 가치 교육은 계속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기성세대가 올라있는 뭔지를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옳은 건 옳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다문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가치들은 사실 중간 교육에서 강조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요. 이런 이슈가 중요한 이슈 항상 나온다 하는 거고. 입시제도 안 되는 거 말씀들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예전에 이제 윤현 선생님도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대학 입시제도와 역시 중등교육과 계속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게 개선되지 않고는 사교육비 개선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하셨고 뭐 공교육이 정상화기도 여기 있고 또 보면 뭐그 중등교육의 교사의 대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있죠.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사실 답답해요 이거는요. 저는 입시제도 바꾼다고 해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의견에 공감해요. 바꾸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는 바꾸면 바꾸는 대로 또 새로운 걸 생각해내요. 예전에요 사교육비가 흑수를 부리니까 정부에서 뭘 했는가 하면 EBS 교육을 시작했어요. EBS 이게 태동이에요. 그러니까 EBS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모든 그 사교육 과목을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EBS를 통해서 제공해주겠다고 신청했어요. 그런 사교육이 죽으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EBS를 통해 가지고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현상 어떻게 된지 아세요? EBS 요약 사교육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왜 EBS도 빌라이 누가 한 거야? 그거 정리를 해준 사람이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솔루션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섣불리 제가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어요. 제도를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제도를 바꾸면 그 제도가 정착돼서 효과를 보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바뀌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정권 바뀌고 또 바뀌고요. 근데 멀리 보는 교육 정책을 못 세워요. 그러니까 망합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보세요. 자사고 폐지하고 있죠, 이거. 한때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 과정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뭐 일반고, 자사고, 뭐 과학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목적에 맞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거든요. 지금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키워드 때문에 그래요. 공정성 이런 키워드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뭐 중요하게 한데 답은 없다. 저거 답이 없다. 너무 복잡하다 이거. 통일 되면 좀 날라나요? 마지막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니 이게 경쟁이 좀 이제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땅까지 경쟁이 완화되면 좀 먹고 살기 좀 풍부해지면 그리고 뭐 일본이 좀 망해가지고 일본이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답답해서 얘기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경쟁력 결국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대학의 경쟁력은요 이런 거죠. 대학은 학생들에게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가장 최신의 지식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학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수들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발견해요. 새로운 약품을,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게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후학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그들이 다시 그 전통 이어가요. 또는 그들이 그 배움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요. 사회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대학이 경쟁력이에요.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좋은 대학이 많은 대학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국 좋은 대학 많고요. 미국 좋은 대학 많고요. 프랑스도 많아요. 좋은 대학은 국가의 상징이에요. 그게 국가 부가 모이는 것이에요. 여기가. 거기에다가 연구비를 주죠. 또 연구하라고 제시나 유전자, 생명과학 다 큰 쪽이에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안 높아져요. 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 생각해보면요. 가장 높게 나오는 데가 서울대예요. 서울대가 한 35위에서 40권 정도 돼요. 전 세계에서. 괜찮죠? 그러면. 항상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데들 1등이고요. 네. 오히려 나중에 뭐 스탠포드, 예일 이런 좋은 대학들 다 당연히 랭크하고 있고요. 연대는 100등 좀 넘어요. 한때 200등 넘었어요. 요즘 뭐 서스에 올라가고 있대요 지금.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좋은 교수들이 안 와요. 연대에. 외국의 유명한 학자, 연구자 이런 사람이 연대 교수가 안 오죠. 왜 월급을 많이 안 줘서. 우리는 월급을 많이 못 줘요. 왜 똑같이 주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아시죠? 호봉 따라 주는데 호봉 따라. 대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문화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경쟁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교육과정을 새롭게. 지금과 같이 이런 속도의 교육과정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너무 늦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어요. 연세대학교면 벌써 1학기 때 중을 했으면 2학기 때는 중을 안 했어야 돼요. 시험을 이렇게 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뭔가 좀 발빠르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과정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배웠는가를 생각해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공부했을까? 공부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거지. 아니 뭐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는 열심히 학교 왔을 때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했죠. 지금 가끔도 내가 그렇지. 카메라도 켜놓죠. 카메라도 끄고 있는 당이. 그리고 뭐 사실 별로 편하죠. 왜냐면 지금도 제가 항상 눈까지 나오고 나와요. 정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이 코로나 시대에 교육 이런 학습이 얼마나 떨어지게 됐을까 사실 고민해요. 비교를 못했어요. 비교를 못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10가지 정도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전부 찾아보세요. 20가지, 30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제 크게 잡은 것도 있고요. 좀 작은 주제를 잡고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 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